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 조승리 작가가 쓴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장애인으로서, 마사지사로서, 딸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시원시원하게 써내려갔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이 불꽃을 지켜내며 살아온 저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위로의 방식. 토요일 아침 은사님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산사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다 내 생각이 나셨다고 했다. 3월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수필 공모전에 내가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기뻤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은사님이 아직 슬픔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위로를 하고 싶었다. 문자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내 이야기를 했다. 처음으로 죽기를 원했던 12살이 나를 꺼내 보였다. 당시 나는 큰 수술을 해야 했다. 형편이 좀 펴지나 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엄마의 한스러운 독백이 무거운 죄책감이 되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결국 엄마의 희망이었던 암소 2마리가 내 병원비로 사라졌다. 은사님께는 어린 시절 큰 수술을 2차례 했는데 엄마가 수술비 때문에 힘겨워해서 이대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는 방식은 내 상처를 드러내 보이며 함께 아파하는 것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손을 소독하고 오늘이 첫 손님을 맞이했다. 40대 여성으로 목과 어깨, 경직으로 인한 손가락 저림 증상을 호소했다. 그녀는 내게 3차례 시술을 받았다. 나는 머리부터 천천히 마사지를 시작했다. 시술에 집중해야 하는데 과거의 초상이 흘러나와 내 마음을 잠식해왔다. 제 수술 선고를 받던 날 엄마의 절망적인 표정이 눈앞을 맴돌았다. 당장 수술비가 문제였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엄마의 구깃구깃한 궁상을 모를 리 없었다. 수술 당일 나는 잠들지 않았으면서도 눈을 감고 잠든 척 해야 했다. 애써 씩씩하게 웃어 보이던 엄마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6개의 침상이 놓인 병실은 항상 소란스러웠다. 예약된 수술 시간을 2시간 앞두고 누군가 병원이 소문을 주워왔다. 오늘 마취사고로 3사람이 죽었다는 흉흉한 이야기였다. 인구 20만 소도시 작은 대학병원이라 사소한 일도 금세 퍼져나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침상이 이동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던 엄마는 어디서 울고 왔는지 얼굴이 형편없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기도했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나는 마취사고로 죽고 싶었다. 그러면 수술비를 내지 않아도 될 테니까. 수술실은 춥고 황량했다. 내 위로 환한 불이 켜졌다. 손에 담배 냄새가 밴 젊은 의사가 내게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넸다. 팔다리가 묶이고 호흡기가 쉬어졌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스러웠다.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놔주겠다는 간호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
이를 앙 다물고 고통을 참았다. 주사한 데가 모두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가 나오면 적당히 먹고 수저를 내려놨다. 엄마는 내 환자식만 주문하고 본인은 내가 남긴 반찬에 밥만 조금 얻어다 끼니를 때웠다. 나는 입맛이 없는 척 연기를 했다. 그러나 어른들이 눈을 속일 수 없었는지 옆 침상의 아주머니는 종종 간식을 사다 주셨다. 엄마도 내게 그러지 말라 타일렀다. 12살이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얼른 돈을 벌어 나 때문에 팔려간 암소를 되찾고 싶었다. 우리가 소작 붙이고 있던 땅도 엄마에게 사주고 싶었다. 그게 나의 꿈이었으며 성치 못한 자식의 속죄였다.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을 발표할 일이 있었다. 나는 확고한 신념처럼 격리라고 적어냈다. 담임선생님은 내 장래 희망을 보고 한심한 눈초리로 너는 어떻게 꿈도 없냐고 쏘아붙였다. 꿈이 있었기에 글이 적어낸 것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시술을 마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은사님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내게 추천했다. 퇴근에 은사님이 권한 도서를 읽기 시작했다. 장희로 작가의 슬픔의 방문. 은사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책을 읽었던 걸까?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서 나는 은사님께 가장 힘들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23살, 나는 결국 꿈을 이루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엄마는 갑자기 쓰러져 열흘간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 돌아가셨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열흘간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신께 기도했다. 부디 엄마를 살려달라고. 의사가 엄마의 머리맡에서 사망 선고를 내릴 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신을 믿는 일은 없을 거라고 결심했다. 내 남은 시력은 겨우 엄마의 형상만을 감지했다. 나는 손을 뻗어 엄마를 만졌다. 손끝으로 영혼이 사라진 차가운 살결을 더듬어 보았다. 단 하루라도 이 사람과 끌어안고 잠들고 싶었다. 멀쩡한 자식이 아니라서, 기대만큼 잘난 자식이 아니라서, 아플 것을 알면서도 불어가슴에 맺힐 말로 원망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슬픔이 차오르기도 전에 누군가 내게 말했다. 원무과로 가서 병원비를 수납하라고. 그래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나는 꽤 충격을 받았다. 돈이 없다면 부모 송장조차 찾지 못한다는 현실에 온몸이 싸늘히 굳어졌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숱한 선택이 기다렸다. 화장장에 예약을 잡아야 하고 친척들에게 연락해야 하고 수이며 관을 정하고 꽃을 주문하고 음식을 맞춰야 했다. 슬퍼해야 할 사흘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장지에서 돌아와 보니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축사의 짐승들이 힘없이 울부짖었다. 이웃들이 오가며 먹이를 주었지만 양이 차지 않았는지 내가 축사에 들어서자 소들은 제각각 나를 향해 푸푸 숨을 뿜어내거나 빈 여물통을 핥아댔다. 목장갑을 손에 끼고 여물통에다 사료를 채웠다. 더러운 물통을 씻어내고 깨끗한 물로 채웠다. 성견이 된 잡종개가 주인이 반가워 꼬리를 마구 흔들어댔다. 닭장에는 며칠간 쌓인 달걀로 알 낳는 상자가 가득했다. 축사를 대강 정리하고 마당으로 들어서니 화초가 심어진 화분들이 여기저기 빼곡했다. 처마 밑 뜰락에는 꽃 화분이, 대청에는 동양란 화분이, 뒷곁에는 국화 화분이 줄지어 엄마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팻마루에 앉아 앞마당을 내다보았다. 열린 대문으로 농약통을 등에 짊어진 엄마가 금방이라도 들어설 것만 같았다. 본향집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 사이 잔존 시력이 모두 사라졌다. 익숙한 길도 지팡이 없이는 혼자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신없이 일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죽은 엄마 앞에서 나는 결심했다. 나와 내 가족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지독하다는 소리가 내 등 뒤에 이름표처럼 붙었다. 성실한 노동과 절제는 늘어나는 숫자로 정직히 보답해 주었다. 1년짜리 적금을 타는 날에도 3년을 부은 적금 만기 날에도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은 붕어빵 1,000원어치였다. 힘에 부쳐 쓰러진 날도 있었다. 언제부턴가 왼쪽 얼굴이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대수롭지 않던 통증은 점차 마비 증상처럼 나타났다. 동네 병원에 들러 검사를 했는데 이상을 찾지 못했다. 증상이 있는데 원인이 없을 리 없었다. 대형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고 한의원에 들렀다. 할아버지 한의사는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요양하며 약을 먹어보라고 권했다. 그렇게 일을 쉬자 금세 증상이 없어졌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자 별별 생각이 다 났다. 그제야 의문이 들었다. 왜 아무도 엄마 병원비에 관해 묻지 않았지? 왜 장례비가 얼마 나왔냐고 묻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거지? 내일이면 30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산 거지? 내게 남은 게 뭐지?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처지가 비관스러워지자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다. 엄마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다. 파란 하늘, 들녘은 가을이었다. 나는 도로 위 승합차 안에 앉아 있었다. 만삭이 고양이를 무릎에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고양이는 얌전하고 따뜻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익숙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들판 저 멀리 목까지 덮는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일을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다. 작업복 차림에 흰 장화를 신은 엄마를 향해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나를 알아보고는 특유의 시크한 미소를 띠며 손을 들어 내게 인사했다. 마치 잘 가라는 듯. 내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다는 듯 가벼운 인사였다. 그러고는 돌아서 들로 향했다. 나와 엄마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엄마를 부르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잠에서 깬 후에도 나는 한동안 꺽꺽 소리를 내며 흐느껴 울었다. 얼마를 울었을까? 그렇게 원없이 울고 난 뒤 나는 가슴에 늘 묵직하게 얹혀있던 무언가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렇게 엄마와 완벽하게 이별했다. 아마 그 꿈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가벼워졌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 은사님은 내게 엄마 이야기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다. 나는 준비가 되면 그래보겠다고 대답했다. 언젠가 내 엄마가 아닌 여자 이선열에 관해 쓰고 싶다. 그녀의 열정과 농담을 이어받았으니 그것은 나의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 가라앉은 배, 구부러진 등. 친구 소리집에 초대를 받았다. 술은 올해 5살 된 딸을 내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낯가림이 심하다는 아이는 내가 팔을 벌리자 살포시 품에 안겼다. 아이 특유의 부드러운 볼이 내 뺨을 스쳤다. 아이는 금세
내 품에서 빠져나갔다. 솔 부부는 저시력 시각 장애인이다. 잔존 시력이 남아있다고 해도 생활이 불편함은 있다. 그녀는 다른 엄마들에 비해 아이에게 신경을 못 써주는 부분이 있어 늘 미안하고 속상하다고 했다. 솔이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나와 인형놀이를 함께 하더니 금방 실증을 내고 혼자 종이 오리기를 시작했다. 사각사각 가위질하는 소리가 위험하게 들렸다. 내가 대신 가위질을 해주겠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몸을 살짝 돌려 앉으며 말했다. 이모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거 못해. 나는 아이의 어른스러운 말솜씨에 할 말을 잃었다. 아이는 거절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오려둔 종이 조각을 내가 내민 손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집과 자동차라고 오린 그림을 설명하며 일단 그거 갖고 놀고 있으라 나를 다독였다. 솔에게 아이의 어른스러움을 칭찬하자 솔은 다른 집 아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가정은 전맹 부부로 6살 딸 아이를 키운단다. 정확히 말하자면 6살 아이가 장애인 부모를 챙기고 산다는 것이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아빠를 안내해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고 자기는 유치원에 혼자 걸어간단다. 하원하면 엄마 손을 잡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했다. 부모의 시각장애인 동료들이 집에 놀러 오기라도 하면 심부름을 도맡고 돌아가는 이들이 신발을 찾아주고 엘리베이터를 태워준다는 것이다. 6살 아이가 말이다. 나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의 처지가 안쓰러웠다. 나중에 덧붙이는 소리 말에 의하면 아이의 부모도 의젓한 자식을 늘 애잔해한다고 했다. 솔이 자기 딸을 끌어안으며 내게 아이를 갖고 싶지 않느냐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1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2014년 4월 16일 나는 경로당으로 안마 봉사를 갔다. 장소는 시내 변두리, 허름하고 오래된 동네의 대로변 2층 건물로 이미 2~3번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다. 아래층은 마을 회관으로 중장년층이 이용하고 노인들은 위층을 사용했다. 구조는 방 3칸과 넓은 거실로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다. 나를 포함한 봉사자 4이 거실에 자리를 마련하고 한창 어르신을 안마하고 있었다. 거실벽에 걸려있던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보도였다. 방송을 보던 이들 모두가 금방 구조될 거라 생각했다. 내 나라와 사회 시스템을 믿었다. 그러나 상황은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곳을 다시 찾았다. 어르신들이 안마받고 몸이 좋아졌다면서 다시 방문해달라는 노인회장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방마다 어르신들이 빽빽이 앉아 안마 받을 차례를 기다렸다. 우리는 거실에 자리를 깔았다. 순서를 기다리던 노인들이 지루했는지 거실 TV 볼륨을 높였다. 화면에는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여객선과 구조선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듣지 않으려 애를 썼다. 아나운서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했지만 일주일 내내 들은 탓에 헛된 바람임을 모두가 알았다. 자중이 웅성대는 가운데 어느 노인이 혼잣말처럼 넋가렸다. 배에 탄 애들 부모는 애간장이 다 녹아버려 앞으로 제정신으로 살겄나.
어르신들은 자기 생각을 두서없이 내뱉었다. 그 중엔 참혹한 의견도 있었다. 그 말을 나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애도하는 마음만은 한마음 한뜻이었다. 어느 노인이 TV만 켜면 우울해진다며 전원을 껐다. 실내가 조용해지자 호기심이 우리들에게 쏠렸다. 신상에 관한 질문이 꼬치꼬치 들어왔다. 4명이 마사지사 중 미호는 나뿐이어서 노인들이 관심이 내게 몰렸다. 어느 노인이 내게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으라고 설교했다. 그래야 그 애가 내 눈을 대신해 줄 게 아니냐는 거였다.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내 장애가 안타까워 하시는 말이겠거니 여겼다. 다른 노인이 그 의견을 거들었다. 나는 무표정으로 대꾸하지 않았다. 또 다른 노인이 가세했다. 내가 말없이 안마만 하자 노인이 내 옆구리를 찌르며 어른들 말을 잘 새겨 들으라 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누군가 다시 TV를 켰다. 실종자 부모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여인이 애타는 마음이 절절히 흘러나오다 결국 목이 메어 중단됐다. 내게 빨리 애를 낳으라 했던 어르신이 구부러진 등을 내게 맡겼다. 어제 장에 나갔다가 봄배추가 연하고 맛있어 보여 자식들 주려고 겉절이를 좀 담갔더니 삭신이 안 아픈 곳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냈다. 노쇠한 노인의 몸은 제대로 된 관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굳고 변형되어 있었다. 이 몸을 하고도 자식을 위해 찬물에 손을 담가 채소를 씻고 매운 양념을 버무렸겠지.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했다. 와중에 내 안마를 받던 노인이 다시 내게 아이 타령을 시작했다. 때맞춰 TV에서는 실종자 부모의 애타는 오열이 흘러나왔다. 나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노인에게 쏘아붙였다. 내 몸 불편하니 어린애를 눈으로 써먹자고 낳으라니요. 어머니는 이 몸을 하고 장성한 자식 주고 싶어 김치 담그셨다면서요. 어린애 부려먹고 살라는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내 말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듯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보다 못한 노인회장 할머니가 들으라는 듯 내 새끼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그런 줄 알아야지 주책 떨지 말라 타박했다. 회장 할머니 일갈에 노인들은 슬슬 눈치만 살폈다. 고요한 실내에 자식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이들의 절규가 퍼져나갔다. 새초롬했던 소리아이는 내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내 다리에 매달렸다. 그 사이 정이 든 모양이었다. 아이의 눈물로 내 다리가 축축이 젖었다. 나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따뜻하고 작은 몸이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내 몸을 꽉 끌어안았다. 너무도 사랑스러워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결국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아이 때문에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을 지켜야 했다. 품에 안고 있던 작고 보드라운 기억은 며칠간 나를 행복하게 했다. 처음으로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들자 또다시 10년 전 경로당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애타게 자식이 이름을 부르던 어미의 울부짖음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세월이 이토록 흘렀는데도 자식 잃은 부모의 절규는 고통스러울 만큼 절절했다. 비로소 나는 인정했다. 내가 부모가 되기를 거부했던 것은 내 장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아마 부모의 자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리라.